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개미들한테 매수 기회를 잘 안 줍니다. 그러니까 내려서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안 좋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다시 매수 자리 주죠. 이게 사실 좀 위험한 차트라. 요런 자리는 좀 위험하다. 네, 저는 여기서는 안 들어가요. 자, 그럼 이제 2차전지 섹터 종목만 한 번씩 차트 점검입니다, 여러분. 가치 투자가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한 번씩 볼까요? 네. 자, 차트를 보는 거는 네.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네. 차트를 보는 거를 사실 여기 설명하는 거 조금 웃기긴 한데, 왜냐하면 제가 그 차트 투자를 또 대한민국 제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네.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좀 우습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못하는 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쵸. 네,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되게 간단해요. 자, 주가는 올라야 합니다. 올라야죠. 네, 올라야 돼요. 근데 빨리 오르지 못하면 내려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오른다,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럼 계속 올라야 돼요. 눌림이 나오면 바로 이거를 돌파하고 또 가야 돼요. 네. 그래야 올라요. 근데 만약에 눌림이 나오고 앞에 직전 고점을 돌파를 못했다, 네. 그러면은 내릴 확률이 더 많아요. 그 간단한 원리만 생각을 하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돌파를 했다, 그러면 눌림이 나오고 올라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오르면 돼요. 그 오르고 또 눌림이 나왔다, 근데 못 오른다, 그러면 더 밑으로 깊은 눌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표님 지나고 나니까 여기까지 갔는데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제 기준에서는 여기서 안 가면 얘는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얘가 이만큼 오르면 그때 이제 다시 보는 거예요. 내가 사니까 또 오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 어딘가에 샀는데 갔는데 안 오르고 내리네, 그럼 저는 여기서 팔아요. 왜? 더 내릴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개미들한테 매수 기회를 잘 안 줍니다. 그러니까 내려서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안 좋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가는 종목은 그냥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LG 에너지 솔루션도 잘 갔다가 내렸어요. 근데 올랐어요. 근데 더 빨리 안 가고 여기서 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안 좋은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 데까지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종목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조금은 보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수보다 강하지도 않고 내가 매매할 포인트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지수보다 강하지도 않고,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꼭 해야 됐었던 시기가 온다면, 꼭 해야 됐었던 시기가 왔다면 이 봉을 보고 뭐 이런 데 사가지고 들고 있었다가 여기 저가를 이탈하면 팔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샀다고 한다면,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바로 안 가면 네. 또 이것도 의미 없는 자리인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줄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종 손절은 뭐 여기 최저가를 이탈하면 손절을 하든, 그래서 그렇게 좀 보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차트도 아까 거기랑 좀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올랐다가 눌림이 나왔다가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앞에 거를 이렇게 못 가죠. 네. 더 강하게.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안 가네 하면 최소한 이런 데에서는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들 저가를 이탈할 때는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모든 차트가 사실 비슷해요. 제가 아까 지수를 설명할 때 하단선을 이탈할 때는 갑자기 폭락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2000이 무너지면 1750을 쉽게 이탈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이런 차트예요. 이것도 똑같은 관점이에요. 여기가 지수로 따지면 아까 2000. 2000이 한번 무너지고 나면 여기는 어때요? 폭락으로 무너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차트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빨리 잘라주는 게 낫다. 거기가 깨지면 폭락으로 이어지는 거는 투자 심리가 좀 어느 정도 무너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럼요. 그런 것도 있고, 차트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매수를 줬다라는 거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 누군가가 이 종목을 끌어올릴 거면 개미들이 많이 사는 게 좋겠어요? 안 사는 게 좋겠어요? 안 사는 게 안 사는 게 좋겠죠. 왜냐면 개미들이 여기 사면 본인이 여기서 팔 때 여기 샀던 개미들이 여기서 파니까 내가 개미들이 싸게 사고 나는 개미들의 물량을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미들이 살 구간을 많이 안 줘요. 근데 여기까지 올릴 거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 주고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못 가고 다시 왔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차트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차라리 이런 차트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더 밑에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면 좀 의미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구간이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다. 굳이 여기까지 왔는데 빨리 안 가네? 그러면은
그 다음 라인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네. 자, 에코프로도 자, 비슷한 차트죠. 아까 우리가 봤던 거잖아. 네네네. 봐봐요. 여기 왔고, 여기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못겠네요. 가야 되는데, 네. 안 가고 다시 매수 자리 주죠? 이게 사실 좀 위험한 차트라. 요런 자리는 좀 위험하다. 네, 저는 여기서는 안 들어가요. 옥수로 초당타를 안 친다면. 살 거면 다시 올랐을 때. 맞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를 때, 단 한 번도 이런 차트가 만들어진 적 있나요? 없죠? 네. 다시 매수 구간 안 주죠, 이렇게. 올라올 때. 그죠? 이런데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준다라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항상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 종목의 차트들도 한번 보는 거예요. 네. 옛날에 이 종목의 차트들도. 그래서 이렇게 갈 때 차트랑 여기서 또 매수 구간을 계속 주죠. 이럴 때, 이거는 어차피 봐봐요. 어차피 못 오르잖아요. 많이. 이건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그대로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못 간 거거든요. 이렇게 매도 구간을 많이 주는 종목들은 좋지 못한 종목들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예전에 현대차도 이랬어요. 현대차도. 옛날에 10몇 년 전에 4년 동안 박스를 유지를 했어요. 아직도 기억나죠, 저는. 왜냐면 여기에 물렸던 이때 같이 투자자분들이 이때 진짜 현대차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네. 거의 한 4년 동안 2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그래서 이때 이제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차트랑 좀 비슷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자, 물론 100%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여기도 봐봐요. 이렇게 오르고 여기서 가야 되죠. 근데 못 가네. 가야 되는데 자꾸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차트.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이 네.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돌파를 하고 나서 봐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차트에서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슷한 차트를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 너무 많이 이거 가치를 믿고 사면 어느 순간 여기까지 왔을 때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본전을 회복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네. 10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현대차도 우리가 이때 당시에 전기차, 그 다음에 글로벌 수소차, 그리고 글로벌하게 이제 제네시스 이런 이슈가 되면서 유럽 시장에서 판매가 많이 된다. 이런 이슈로 간 거였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본전까지 오는데 무려 13년이 걸렸어요. 사실 뭐 근데 물가를 고려하면 마이너스인 거죠. 그럼 너무너무 좋아. 그래도 다행인 거는 10년 지나도 본전 회복 못한 뭐. 종목도 꽤 많잖아요. 근데 뭐,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의 인생의 투자 기회를 다 앗아가는 거죠. 너무 많은 금액이 또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 4년 동안 박스를 쳤기 때문에 진짜 이 종목에 물린 사람들 많았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랑 비슷하죠. 뭐. 네, 차트 모양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요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뭐,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오를 수도 있어요. 대표님 스타일은 차라리 오를 수 있는 그 순간에 다시 사는 스타일. 맞아요. 굳이 저기서는 다시 안 산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빠졌으니까. 네. 100%는 없지만 확률상 빠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네. 포스코홀딩스도 한번 볼까요? 근데 대부분 다 비슷한 위치죠. 지금. 대부분 다 비슷한 위치죠. 섹터가 같기 때문에 네. 비슷한 섹터에서는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샀다면 저는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사서 이렇게 팔았겠죠, 빨리. 네, 빨리 팔았겠죠. 그리고 이 자리가 다시 온다라는 거는 저한테는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안 좋은 거다. 포스코 퓨처엠 한번 볼까요? 비슷하죠. 비슷하죠. 네, 비슷하죠. 참 차트만. 마지막으로 그러면 LNF 시총 이제 큰 거 위주로만. 이것도 저한테는 조금 의미 없는 종목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런 자리 때부터 사실 조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포지션이 왔지만 그래도 이 종목을 뭐 길게 본다라는 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면은 지금 여기 손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데서 그냥 지금 들어갔다면 이제는 조금 사가지고 좀 어느 정도 반등을 볼 수 있을 만한 자리긴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부터 진입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 만약에 여기 샀으면 빨리 팔았을 것 같아요. 네, 한 5% 먹고 팔렸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괜찮게 보시기 반도체에서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SK하이닉스는 아직 차트가 별로 좋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요? 네, 지수보다 강하다는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네. 흔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였고 삼성전자는 보통 구매를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수용으로만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제가 하이닉스를 본 건 아니고 삼성전자를 지수로만 보고 지수가 지금 우리가 직전 고점을 회복 못했어요. 아직.
이렇게 여기까지 2550, 뭐 2570까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관건인 건데 네. 삼성전자의 차트 위치가 좋아서 여기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다, 빠르게. 음.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눌림이 나오는 것도 요만큼 많이 눌렸는데 얘는 여기서 빨리 회복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아, 지수가 나쁘진 않구나. 네. 지금 이렇게 본다라는 관점으로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차도 보시면 지수보다 강한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현대차 강한 거는 누가 봐도 여기였어요. 네, 네. 3월 중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3월 중순에 지수는 이렇게 밀렸어요, 여기서부터. 네. 근데 얘는 3월 중순에 여기까지 밀렸다가 바로 회복했죠. 네. 근데 지수는 회복을 못했어요. 같은 그러네요. 시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이 아니라. 네, 맞아요. 여기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주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씩이라도 매번 이렇게 시총 1위부터 20위까지만이라도 보면 이런 종목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요거에 대한 신뢰성을 더 쌓으려면 같은 섹터에서 예를 들면 기아를 딱 봤는데 기아도 비슷하죠. 네, 네, 비슷하면- 비슷하죠. 그러면 이제 섹터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 물론 이거는 이제 지수만큼 따라서 요때 이렇게 올랐는 모습이긴 해요. 근데 이 이후에 이 종목이 내가 이 봉을 보고, 왜냐하면 2천억이 터졌던 시점이 요때였거든요. 4월 10일 날은 890억이고 2천억이 터진 게 4월 11일 화요일 날 2천억이 처음 터져요. 그럼 이 봉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는 의미 있는 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여기서부터 이미 지수를 이겼기 때문에 네. 저는 만약 여기서 샀으면 매도의 관점으로 봤을 테지만 만약에 그 오늘의 영상을 보고 네. 대표님 이거 그럼 이때 지수가 좀 빨리 강했고 2천억이 넘었으니까 내가 어느 구간에서 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다음 날은 못 사겠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이렇게 눌림이 나왔을 때 네. 내도 사서 내가 최저가 여기 저가를 이탈하면 손절해야지 음. 이런 마음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막 따라 살 필요가 없어요. 위에서 막 따라 붙을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사면 안 되고 항상 눌림이 나왔을 때 내가 어느 구간에서 사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바로 보면 매수하고 여기 저가를 다시 안 주죠. 그리고 바로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매도를 하는 편이다.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내가 이 봉을 보고 또 나는 여기 어딘가에서 매수를 하고 싶으면 사가지고 여기 저가를 이탈하면 판다라는 마음으로 다음 한 번 더 포지셔닝이 나오면 그때 내가 매도한다라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세 초입 부분이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건데 그게 뭐 하루 뭐 맨날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오늘 포지션에서 막 높게 오른 건 아까 네이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자, 들더라고요. 그럼 네이버로 카카오 한번 볼까요? 네. 카카오는 또 별로였어요. 제가 보니까. 진짜요? 네, 카카오는 그럼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인터넷 섹터 안에서 인터넷 섹터 안에서 오르는 게 아니라 네이버 종목만 오르는 거죠. 네이버 종목만 오르는 거.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카나리아 바이오가 네. 아까 우리가 2월에 먼저 올랐어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이 3월에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섹터가 먼저 오르면 나중에 따라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초입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는 게 좋아서, 네. 카카오가 지금 안 오르지만, 네이버는 오르거든요. 자, 네이버는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이버가 먼저 뭐 개별적인 호재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뉴스를 제가 아예 안 봤기 때문에, 차트만 봤기 때문에, 지금 어떤 뭐 실적이나 뭐 다른 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는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렇게 오르면은 요런 눌림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 구간은 저는 준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 정도는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만약에 요렇게 올랐는데 요때처럼 요렇게 올랐는데 대표님 요렇게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리면 손절하면 끝이에요, 그냥.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말씀하신 없어요. 손절 기준 좀 잡아주세요. 저는 손절을 네. 내가 매입하고자 했던 요 순간에서 최저점을 잡아요. 가급적이면. 그러면 요 순간이 되겠죠. 여기 뭐 18만 5,700원. 네. 여기 이탈하면 손절한다라는 마음으로 여기서 한 번만 사든 아니면 요렇게 두 번 사든 이런 식으로 이제 매입을 할 것 같아요. 매수를 한다면. 내가 사는 시점에 좀 그 비슷한 기간에 최저점이 이탈하면 네, 판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수익을 보면 한 요 정도. 손실을 보면 여기 산 거는 요 정도 손실 보고 여기 산 건 요 정도 손실 보겠죠. 근데 빨리 못 가면은 또 팔면 되기 때문에 한두 달 안에 못 간다. 아니면은 뭐 내가 여기서 반등이 빨리 안 나온다. 그러면 또 팔면 돼요. 최저점 이탈하면 판다는 의미는 최저점은 어쨌든 그게 지지선이 되어주는데 그 지지선이 깨지면 그 밑이 너무 열려있기 때문에 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음. 여기서 가는 녀석이라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못 간다라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매도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손익비도 좀 맞추는 게 중요해요. 손익비요? 네. 그러니까 손절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너무 많은 돈을 잃고 수익을 봤을 때 너무 조금 돈을 벌면은 그러면 확률값이 엄청 높지 않으면은 수익 구간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수익은 10,000원 보는데 손실은 10만 원씩 보고 뭐 이러면 90% 이상의 확률이 나와도 본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손익비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만약에 뭐 19만 5천 원에 사면 뭐 여기서 반 팔고 여기 이탈할 때 다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손해가 좀 덜 한 거거든요. 반을 요 위에서 먼저 한번 팔고 나머지는 반을 여기 최저가 이탈하면 파는 거니까 대신 수익은 한 이만큼 봐야지. 이런 식으로 해야 이제 손익비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나리오를 세워놓으면 얼마의 손실을 입는다는 것까지도 대충 다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대표님 언제부터 좀 마음 편하게 주식을 사도 되는 걸까요? 도대체? 사실 저는 이제 2020년부터 콘텐츠 만들면서 코로나 때 이후로는 폭락점 맞은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돌아 생각해 보면 그 시점에 저도 이제 지수가 떨어질 때 샀는데 살 때의 마음은 절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사는 또 되는 시기가 과연 있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시기 따위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네.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는 진짜 소액일 때, 내가 뭐 이것도 이런 없어도 되는 돈일 때, 그쵸. 그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불편해야죠. 돈 벌려면 내가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내 이 전략이 맞나 안 맞나도 검증해야 되고.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마음 편하게 주식 살 수 있을 때는 그냥 지수 반토막, 지수 반토막이 그나마 좀 마음 편하지 않나. 지수 반토막 나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검증해 보시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동국문론 처음이라 책 나오고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만 반토막 딱 한 번 났는데요. 대표님 할 수 있는데요. 그 사이에 중국은 2번 났고요. 항생하셔서 수익 내신 분도 엄청 많아요. 그 상생도 딱 반토막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해외 지수까지도 생각을 하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요새 너무 많아요. 옛날이야 뭐 우리가 중국 주식이나 중국 지수에 투자를 할 수가 없었지만 요새는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물도 너무 많고 방법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좀 많다. 그래서 그 구간을 내가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딘가 이런 고민을 하고 그걸로 마음 편하게 벌고 그리고 마음 좀 불편하게 소액으로 이 포트폴리오 바꾸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하면서 지수보다 강한 종목 찾고 그 종목 10% 한번 포트 넣고 또 한 일주일 있다가 지수보다 강한 종목 찾고 그 종목 한 10% 포트 넣고 또 매수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수익 나오면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김작가 TV에서 그 시장을 이기는 종목 말씀을 드렸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공부를 이어나가셨으면 분명히 뭔가라도 많이 얻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잃을 확률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수가 너무 폭락을 하면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돈을 잃을 확률이 거진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아직도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어쨌든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주가가 지수로 한 50% 정도 빠질 수 있고 더 빠질 수도 있지만 50% 빠졌을 때 그때를 놓치면 이제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날린다라는. 맞아요. 그때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조금 큰 돈을 넣어도 괜찮은 시기가 그럴 때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대표님은 지금 이제 18년 정도 이제 전업 투자자 하셨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좀 깨달은 거 한 가지 정도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금액마다 구간별로 좀 달랐던 것 같긴 해요. 제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시작했을 때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제일 힘들었고, 그러니까 막 따라잡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만약에 생겼다면, 이거 못 사면 어떡하지? 바로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조급함? 그래서 막 따라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 원금이 좀 커지고 나서는 이제 허세가 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언제나 그 단계가 있죠. 네, 비중을 좀 많이 넣고, 내가 대중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허세도 좀 지키려고 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좀 자랑하기 위한 또 비중도 좀 넣고. 아, 어깨에 뽕이 좀 들어가죠. 네, 맞아요. 여기 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네. 없어요. 제 겁니다.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허세를 부리고 싶어 하는 시점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저는 원금이 5억이 됐을 때 허세를 부려서 반대매매 2억을 나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억들. 그리고 이제 지금쯤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시장을 이기려고 들지만 않았다면 항상 손실이 덜 했던 것 같아요. 손실이 많았을 때는 항상 시장을 이기려고 하고 종목을 이기려고 하고 내가 종목은 분명히 신호를 줬는데 내가 내 감정에 주체를 못해서 더 사고 막 이랬을 때가 항상 큰 손해가 있었던 적이라서
그냥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기계적으로 그냥 오면 하고 안 오면 말고 오면 하고 안 오면 말고 그런 마음을 먹기까지가 조금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한 편입니다.